클라이밍의 종목은 3가지가 있습니다. 리드, 볼더링, 스피드. 이 3가지 종목을 모두 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서채연 선수가 세계 탑 리드 클라이머이지만 볼더링과 스피드는 아닌 것처럼, 천종원 선수가 세계 탑 볼더러이지만 리드와 스피드는 아닌 것처럼 말이죠. 가끔 얀야처럼 리드와 볼더링을 동시에 잘하는 괴물이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주 종목이 있습니다. IFSC 클라이밍 국제대회도 종목별로 따로 대회를 열고 순위를 매기죠. 선수들은 각자의 종목을 정하고 그 종목에 맞춰 기술과 근육을 최적화시킵니다. 도쿄올림픽 때는 3종목을 합친 컴바인으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더운 날씨, 빡센 일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수들은 IFSC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탄력과 파워가 강점인 토모아 나라사키 선수는 리드를 위해 몸이 거의 반쪽이 될 정도로 감량에 홀쭉해졌고, 제시카 필츠 선수는 몸이 가벼운 선수인데 스피드를 위해 몸을 벌크업해 장점이 약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얀야가 하드캐리하지 않았거나 서채연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왜 선수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 걸까요?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볼더링, 스피드를 동시에 다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기보단 우리 몸의 신체 구조상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연습량과 트레이닝 방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근과 속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근은 지구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근 섬유에는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산소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습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공급된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인 미토콘드리아에 전달되고 미오글로빈에 의해 산소와 연결되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모세혈관, 미토콘드리아,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 더 쉽게 지치지 않는 근육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산소 활용 능력이 뛰어날수록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반면 속근은 근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속근은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무산소, 즉 산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속근은 산소 없이 근섬유 자체의 탄수화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바로바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이 피로물질로 인해 속근은 금방 피로해져 지구력이 약합니다. 또 속근은 근수축의 주된 역할을 하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양이 많아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한 번에 많은 힘을 사용하다 보니 지근에 비해 지구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힘을 사용할 때 우리 몸의 근육, 즉 지근과 속근은 활성화됩니다. 지근과 속근은 운동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활성화되는데요. 강도가 약할 때는 지근만 활성화되었다가 점점 운동 강도가 세지면 속근들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지구력 운동에서는 지근만, 근력 운동에서는 속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근과 속근의 비율에 따라 지근이 많으면 지구력에 강한 근육이 되는 것이고 속근이 많으면 최대 근력이 높은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밍을 할 때 지근과 속근을 모두 사용하지만 지근의 비율이 높으면 리드에 강하고 속근의 비율이 높으면 볼더링이나 스피드에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후천적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에 의해 지근 자체가 강해지고 속근 자체가 강화될 수는 있지만 지근이 속근이 되거나 속근이 지근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즉 유전적으로 지근 섬유 비율이 높게 타고난 사람은 리드에 적합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속근 섬유 비율이 높게 타고난 사람은 볼더링이나 스피드에 적합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자인, 서채연 선수는 지근의 비율이 높을 확률이 높고 천종원 선수는 속근의 비율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엄청난 유전자가 뒷받침된다면 리드, 볼더링, 스피드는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의 근섬유 특성에 맞게 주 종목을 정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죠. 훈련을 할 때도 리드 선수는 산소 활용 능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중량, 고반복 훈련을 많이 하며 볼더링 선수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고중량 저반복 훈련을 주로 합니다. 스피드 선수는 타 종목보다 더 큰 근육을 잘 써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 훈련보단 파워리프팅 훈련을 많이 하죠. 모든 종목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기보단 유전적 한계를 이해하고 각 종목에 맞춰 집중 트레이닝합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대회를 치르는 IFSC 대회를 보면 재밌어요. 높은 리드벽에 설치된 홀들을 하나씩 정복해 완등에 이르는 것을 보는 재미, 다이나믹한 동작으로 시원시원한 볼더링 무브를 보는 재미,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쫄깃함으로 스피드를 보는 재미. 그런데 이 세 종목을 합친 컴바인으로 치러지는 경기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은 보는 재미가 없어요. 리드와 볼더링은 완등을 못하고 스피드는 이더저도 아니고요.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잘하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하니 자신의 주 종목에 맞춰 극한으로 올려져 있는 근육들이 재조정되어 버리고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수 본인의 신체적 장단점을 100% 이해함으로 나오는 창의적인 루트 파인딩과 한계를 뛰어넘는 동작들, 종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IFSC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컴바인은 클라이밍의 신체적,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종목이라기보단 클라이밍을 올림픽에 넣는 과정에서 나온 과도기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클라이밍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음 있을 2024년 파리올림픽 때는 배정된 메달 수가 늘어났고 컴바인에서 스피드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리드와 볼더링은 훈련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스피드 훈련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올라갈 것이기에 기대되고요. 또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클라이밍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파리처럼 리드와 볼더링은 묶을지 아니면 리드, 볼더링 속도 종목별로 나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밍의 인기가 날로 늘어가고 대중화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종목별로 세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IFSC에서 보는 것처럼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좋아질 것이고 보는 재미도 훨씬 더 좋아져 흥행할 거예요.